이제 농업으로는 9번째 시간이에요. 생명농업 9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농업은 마지막 강의예요. 원래 농업이 10번, 그 다음에 자연건강법이 12번 이렇게 돼서 자연건강법은 아직 좀 남아있고 그런데 이제 농업은 10번을 해야 되는데 일단 9번 그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마무리도 하고 한 번은 이제 우리 장선생님하고 여 친구들하고만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농업과 관련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어쩌면 농업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끝난다고 해서 못 만나는 건 아니니까 계속 이제 더 자연건강법이 한 3번 정도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침도 뜨고 침도 놔보고 뜸도 뜨고 뭐 하는 이런 그 실습도 아마 다음번에는 해보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저희 지역은 속리산 바로 그 국립공원 아니라 안에 그 송이버섯이 많이 나요. 그래서 마을마다 지금은 송이 치킨을 막 길목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킵니다. 저도 어제 아침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심히 지켰고 오늘은 이제 따라가는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송이를 따라갔는데 땄을까요? 못 땄을까요? 지금이 이제 초기거든요. 막 송이가 나는 때라 잘못하면 발견도 못하는데 오늘 버섯 따라갔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우선은 솔버섯 아시죠? 솔버섯이 엄청나게 많아요. 솔버섯도 뭐 나는 데만 나지 그게 아무데나 이렇게 나는 건 아니라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솔버섯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막 많은 솔버섯도 있지만 싱싱하게 그 두툼하고 싱싱한 솔버섯이 많아서 우선 기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는 안 가보던 길로 올해 처음으로 탁 올라가 봤는데 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이를 저는 오늘 2군데서 발견을 했는데 한 곳에서 한 7 송이, 그 다음에 또 한 곳에서는 그 배나되는 13송이, 그래서 한 20송이를 이제 아직은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다고요. 그래도 송이를 그만큼 발견하고 나니까 참 기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는 집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아내는 쌀이버섯을 큰 걸 또 하나 땄어요. 쌀이버섯. 그래서 솔버섯에 송이에 쌀이에 이제 뭐 따면 되는 거죠? 능이. 그렇죠. 작년에는 능이를 하나도 못 땄어요. 딴 사람들은 가끔 따고 내려오고 그러던데 우리는 뭐 능이를 잘 알지도 못했지만 거의 못 땄는데 오늘은 능이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이가 아주 단단한 버섯이에요. 네, 능이는 아주 단단하고 딴 것들은 좀 이렇게 누르면 물렁한데 능이는 단단한 게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는데 네, 막 이렇게 넓게 퍼진 것도 있고 이제 요만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능이도 꼭 송이처럼 능이 나는데 이렇게 막 쭉 나더군요. 네, 나는데 쫙 나는데. 강원대도 한 부대 따요. 아 그래요? 하루 걸립니다. 2군데서 땄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팀 잡고 따라가요. 2군데서 땄는데 제법 능이도 이렇게 따게 돼서 4종류의 버섯에다가 그 다음에는 잘생겼는데 모르는 버섯이에요. 그래도 맡아보면 역겹지도 않고 냄새가 좋아서 일단은 따와봤어요. 제가 보여드려서 버섯 잘 아시죠? 이따 사진 찍어놨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먹어도 되는 버섯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진 나가지고 그냥 네. 아니 부러지지는 않고 다 찢어져요. 네, 찢어지는 건데
그래서 수식하고. 네. 한번 이따 제가 사진 찍어 놨으니까 큰 사진 큰 걸로 찍어 놔서 보여드리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열심히 한번 그래도 송이를 딸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송이에다가 능이에다가 쌀이에다가 솔버섯에다 그리고 이름 모르는 버섯까지 농사를 하다 보면 말하자면 이런 재미도 있는 거죠. 저는 제 주된 농사는 뭐라 그랬죠? 제가 주 수입원은 제 농사에 그렇죠, 양봉입니다. 양봉. 네, 양봉이 제 주된 농사거든요. 그런데 주된 농사 말고도 뭐 각종 야채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시골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작년에 처음으로 송이 장목반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무나 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찰 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작년엔 11명인가 했는데 올해는 1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한 달이더군요. 작년에도 계산한 거 보니까 9월 10일 정도부터 딱 10월 10일 정도까지 한 달 정도 되니까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 한 달 동안 그래도 몇 번 지키기도 하고 또 몇 번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면 삶의 즐거움인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 또 송이까지도 딸 수 있고 뭐 이러니까 물론 돈은 내고 하는 거예요. 조합비 일정 정도 조합비를 내고 이제 따긴 따는데 그래도 참 즐거운 일이죠. 그럼 따면은 다 각자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에는 공동으로 했어요. 작년에는 공동으로 해서 따는 사람들이 몇 있고 지키는 사람 몇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싹 이게 제도를 바꿔버렸고 당번 때는 지키고 그 다음에는 가서 알아서 따는 거다. 네. 따서 조합비 내놓은 만큼 알아서 손해볼 수도 있고 자기가 많이 벌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없어요. 네. 네. 자기가 따는 만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올라가도 되고 자기 지키는 날 말고는 매일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뭐 며칠에 한 번씩 가도 되고 매일 갈 시간은 사실은 없네요. 뭐 그래도 재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 농사만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주는 이런 농사도 있다는 것. 또 산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각종 산나물을 캐기도 하고 다양한 우리 나름대로의 혜택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나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훌륭한 농부로 살아가는 길. 네. 네, 훌륭한 농부로 사는 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훌륭한 농부로 사는 길. 자, 처음에는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 농부의 5단계가 있습니다. 농부의 5단계. 농부도 급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 바둑을 두는 사람도 그렇고 다 탁구를 쳐도 그렇고 몇 급, 몇 단 이렇게 단이 있는 것처럼 농부도 나름대로의 단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 농사꾼이라고 했을 때 어떤 농사꾼이 이제 1단일까? 오늘 5단까지 올라갈 겁니다. 5단까지. 그래서 1단 농사꾼은 어떤 농사꾼일까? 네? 초보 농사꾼 가지고는 훌륭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진짜
프로 농사꾼 가운데서 훌륭한 농사, 그 사람 참 농사로서는 농부로서 훌륭한 농사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프로라야 단을 주지, 나머지는 단을 안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단 정말 훌륭한 농사꾼이면서 일단에 해당되는 농사꾼은 어떤 농사꾼일까? 처음에는 경제적 농부예요. 경제적 농부. 그러니까 농사 지어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프로가 아닌 거예요. 농사 지어서 충분히 먹고 살고 저축할 것도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정도 된다. 이 정도 돼야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맨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제대로 된 농사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프로 농사꾼이 되자면 먹고 사는 문제, 경제로는 농사 지어서 얼마든지 해결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청년들도 자급자족 및 자립이 목표다 그러던데 그거는 무슨 농사꾼이에요? 아직 프로가 못된 농사꾼이고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을 정도로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농부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뭐라고 불러요? 네? 경영인이라고 부릅니다. 경영인. 네. 그래서 지금은 농부 자격증이 아니라 뭐로 내줘요? 자, 그러니까 경영체라고 보는 거예요. 농업도 이제 경영을 해야 하는 거죠. 경영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농사 짓는 것 가지고는 제대로 된 농사꾼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농업 경영인이 되자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자신의 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농사꾼이 되자면 경영인이 되자면 어느 정도 갖추면 될까? 이거는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농사를 가지고 꿈을 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이 농사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꿈을 꿀 줄 아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 얼마만큼은 벌어야겠다, 얼마만큼은 달성해야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 목표를 가지는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는 제가 90년대니까 벌써 이제 한 30년 전에 이제 최소한 25년 전이네요. 30년 전부터는 처음에는 몇 년은 망하기도 하고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도 몇 년 동안은 90년대 말 정도 한 25년 전부터는 1년에 한 5천만 원씩을 순수익을 올리는 농사꾼이었어요. 괜찮았죠. 하여간 그래서 나름대로의 목표와 비전이 있는 게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작년부터 농사를 새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올해는 기반을 잡는 중이에요. 기반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양봉을 올해 좀 더 크게 시작했어도 되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작게 하자, 큰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자. 그래서 양봉을 하면서
200만 원을 투입했어요. 200만 원을 가지고 벌 10통을 샀어요. 근데 10통을 샀는데 이 아는 분이 되나서 저한테 한 통을 선물로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1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1통으로 출발을 해서 본래 목표는 얼마였냐면 40통을 만들어야겠다. 11통을 가지고 40통을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자기가 시작한 벌, 봄에 시작한 벌로부터 곱하기 3을 하면 이게 딱 적당해요. 평균작이에요.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1통으로 했으니까 몇 통? 33통이 되면 아, 벌농사 괜찮게 했네. 그런 정도 됩니다. 근데 11통으로 시작했는데 20통밖에 안 됐다? 그러면 에이, 벌농사 형편없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곱하기 4를 하면 44통쯤 되면 야, 벌농사 잘 지었네. 잘 지었네. 이렇게 됩니다. 꿀을 얼마 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은 뭐예요? 꿀 뜨는 거는 벌이 모아오는 거기 때문에 벌이 튼튼하고 좋은 벌이 많으면 성공하는 것일 수 있어요. 44통 정도 되면 상당히 벌농사 올해 잘했군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올해 벌농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몇 통인지 아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46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한 주간 또 4통을 더 늘렸습니다. 지금 50통이에요. 11통을 가지고 50통이 되면 이거는 벌농사 굉장히 잘된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제 목표는 40통이었어요. 40통인데 목표보다 10통을 추가 달성한 거죠. 이런 말하면 나름대로 경영의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연간 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월간 계획, 주간, 일간 거의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농사꾼이 정말 잘하는 농사꾼이에요. 뭐 너무 막 그 시간 계산까지 해가면서 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대략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를 머릿속으로는 가지고 있죠. 머릿속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수첩에다 기록하십니까? 응? 농사 일지를 쓰시나요? 경영인이 되자면 뭐가 필요해요? 농사 일지가 필요해요. 특히나 친환경농업 인정을 받는다든지 유기농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오라는 게 뭐죠? 농사 일지예요. 농사 일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정부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사이에서도 자신이 농사하는 농사에 대한 작목에 대한 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계획도 연간 계획도 농사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해야 되고 일지도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농사 수첩 메모 수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딱 떠오르거나 남들이 뭔가 농사와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딱 하면 어때야 됩니까? 기록해야 돼요. 기록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별로 그동안 메모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다 하겠는데. 네? 여자는 다 머릿속으로 기록하시나요? 내 마음이라는 게 아니니까. 남자도. 남자분들이. 그래도 여자분들도 이제 독립 경영체로서의 그 존재감이 있어야 되죠. 하여간 저는 그 두 가지 기록을 다 합니다. 하나는
대수첩에 계속 농사일지로서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휴대폰에도, 그러니까 이중 기록을 합니다. 휴대폰에도 또 기록합니다. 내일 계획이 뭘까? 또 한 달 계획은 뭘까? 이걸 휴대폰에 다 입력시켜 놨다가 하루하루 한 것은 V자로 체크를 탁탁 해나 내려가고, 못한 것은 또 이제 뒤로 미뤄서 언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계획을 다음 계획으로 넘기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경영인으로서의 착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낼 때 이게 프로 1단이라는 거예요. 농사 프로 1단. 네. 그래서 이런 정도 되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고, 이제 충분히 나눠줄 것이 있는, 남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농사꾼이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은 못 오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제법 저희 집에 이제 들락거립니다. 왜? 제가 생명농업 농부로 이제는 시범농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재농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와서 이게 생명농업이라구나 하고서 볼 수 있는 시범농장을 만드는 일을 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농장에 와서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볼거리가. 그래서 그 볼거리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은 조금은 나누어 줄 것들이 이제 막 농사 지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아도, 오시는 손님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가 농사 지은 걸로 뭔가를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 아마 내년이 되면 훨씬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단을 가볼까? 2단은 뭘까요? 프로 1단은 경영인이고, 2단, 야, 그 사람 정말 훌륭한 농부네. 먹고 사는 거 잘 해결하는데 그 위에 그 사람 정말 괜찮은 농부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학을 잘해요. 네? 수학. 수학을 잘하는, 그거는 여기 있다니까. 여기에 1단에 다 있어요. 수학을 잘하기도 하지만 무슨 농부가 부지런한 농부. 부지런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거 해결하기 어렵죠 뭐. 자, 여기는 초보 농사꾼 얘기가 아니고, 아까 두 사람 늦게 들어왔지만 초보 농사꾼 얘기가 아니고 프로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기 때문에 단이라고 내가 붙이는데 1단, 그러니까 프로 1단, 완전히 프로인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 정도 돼야, 경영인이 돼야 프로 1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예 그거는 초보 농사꾼이지 프로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고, 근데 프로 중에서 2단이 되려면 어떤 농사꾼이 돼야 할까? 이게 기술적 농부예요. 기술적 농부. 기술적이라는 게 뭘까? 이게 전문인이에요. 전문인.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 농사에 해박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농사하는 그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고추를 한다? 그러면 고추 박사점은 돼야 돼. 그러니까 고추 마스터가 있긴 있더라고요. 고추 장인 뭐 이렇게 몇 가지 명장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우리도 정부가 이렇게 수여하는 지자체가 부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적어도 자기 장목에 대해서 어디 가서 사람들이 질문을 해도 충분히 답할 수 있어야 하고,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강의 많이 했어. 그런 분 계시죠? 여기까지 박사님. 가지 박사. 아, 그러시군요. 예. 가지로 얼마나 하세요? 가지 전문가고 가지 전문가는 자나고 혼인이가 가지 전문가. 우리는 가지 농사만 짓는다 뿐이지 가지 전문가가 아니야. 아, 그래요? 네. 가지 전문가가 되려고 뭐 일지를 안 항상 일지를 안 쓰시나요? 아, 수수한 그 바꾸기 해야 되는 상주에 보니까 몇몇 전문가들이 있다고요? 거지. 예. 예를 들면 여기 그 이 안에도 그 오이 전문가 있죠? 네. 김 선생님과 제가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그 양반 벌써 오이 전문가로서 곳곳에 오이 하면 뭐 다 강의하러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농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말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한 수 위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전문가가 되면, 네? 전문인이 되면 그때는 다른 거예요.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농부라고 하더라도 이미 2단짜리인 거예요. 2단짜리. 그래서 전문가가 되자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자신의 작목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 자기 작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누가 뭐래도 자신은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병이 오면 그 작목에 대한 병에 대해서 웬만큼 처치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수확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제가 아까 제 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직 그 상주시에는 양봉 농가 정도로 등록만 돼 있지 양봉 그 장인 이렇게는 아직 못 땄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제가 양봉에 대해서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어디 가서든 지난번에도 한번 양봉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 양봉가들 앞에서도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 양봉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11통으로 출발해서 지금 50통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막 이럴 수 있어요. 우선 막 벌통 들이느라고 쪼개고 두 장씩 세 장씩밖에 안 되는 쪼개서 막 숫자만 늘어놓으면 월동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가서 벌통을 다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적게 들어있는 벌이 5장짜리입니다. 보통 7장, 8장짜리거든요. 7장, 8장짜리가 거의 40통 되고 5장짜리가 10통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정도면 벌농사를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들이 튼튼해요. 튼튼하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이제 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처음에는 말벌도 딱 한 달 잡아야 돼요. 한 달. 9월 한 달은 말벌 정말 열심히 잡아야 되는데 말벌을 잡아서 뭐 하면 좋을까요? 순탕 까야죠. 담금주에다가 지금 한 마리씩 넣는데 이게 담금주가 몇 병이 됐을까요? 한 20병 안 됐어요? 벌써 20병 됐을까요? 거의 20병쯤 돼가고 있긴 한데 얼추 맞췄네요. 네네 아직 20병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병이 되자면 50마리씩 20병 1000마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한 800마리쯤 됐습니다. 지금은 하도 많이 잡아서 그런지 덜 와요. 하루에 잡히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것이 자꾸 늘면 벌이 또 지장을 받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벌에 지금 제가 말벌 피해를 입으면
지금 아무리 50통 돼봤자 말벌 제가 800마리 정도를 안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벌에 의해서 우리 벌들 거의 다 끝났을 수 있습니다. 네, 전멸당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전부 벌통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유인했다고 그랬죠? 솔잎 발효액 만든 그 발효액에서 솔잎을 건져내서 이렇게 몇 소쿠리 그 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소쿠리에다가 그러면 또 아래 큰 통 다라에라고 부르는 큰 통 그것에다가 4개를 이렇게 딱 배치해 가지고 4군데다가 솔잎을 다 얹어 놔요. 그러면 우리 벌들이 막 우선은 첫째는 우리 벌들이 너무 좋아하고 둘째는 그 중에 한 마리씩 장수 말벌들이 와가지고는 그걸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먹는데 신경 팔려 있으면 저는 사실은 모자도 안 쓰고 이 상태로 그냥 집게 가지고 뭐 정신 팔려 있는 놈들 딱 집어서 그냥 옆에 있는 그 통에 그 말벌주에다 담가버립니다. 집에다. 그렇게 담근 게 벌써 거의 20통이 이제 다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술이 모자라서 또 샀어요. 4병을 큰 뭐랄까 3.6리터 3.6리터짜리를 이렇게 4병을 더 샀는데 이제 그것까지 하면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연구는 뭐냐면 말벌집을 쉽게 발견하는 방법 이걸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면 말벌을 아무리 오는 놈 잡아봤자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놈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잡고 또 그 말벌줄 담고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아예 한꺼번에 찾아가가지고 전체를 그냥 고스란히 생포하고 또 큰 또 그 애벌레들 이게 그런 것들은 아예 그거를 살짝 밀가루에다가 섞어가지고 튀김가루에다가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탁 튀겨 놓으면 웅봉저라고 부릅니다. 웅봉저.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에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네, 술 담아도 되고요. 근데 술 담으면 이게 벌처럼 딱딱한 것들은 좀 덜한데 물은 애벌레 이런 것들은 술 담가 놓으면 조금만 뭔가 이렇게 그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들은 빨리 먹어 치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장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 그래서 남들이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나름의 독특한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이렇게 소개해주면 사실은 특허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서 새로운 생산물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강의는 기본이죠. 뭐 자기 장목에 대해서 어디 갔든 꿀리지 않는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벌을 키워 나는 이렇게 내 가지를 키워 나는 고추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함께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영양에서 고추명인이에요. 고추명인. 그래서 전국에 뭐 10명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명인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딴 분야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들지만 고추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뭐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현대 그 백화점에 아예 가루로 딱 만들어서 현대 백화점에 거의 팔기 때문에 가격도 세고요. 그러니까 이미 경제는 뭐 진작 해결됐고 또 거기다가
자신의 전문성을 이렇게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그 사람을 보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저 양반은 고추 전문가야, 고추 명인이야. 이게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2단입니다. 2단. 이제 자, 3단으로 가볼까요? 3단. 어떤 사람이 3단쯤 될까요? 3단. 농사 프로 중에서 세 번째, 3단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되면 좋을까? 경영인도 됐어요. 전문인도 됐어. 그런데 또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단수가 더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일까요? 어떻게 농사하면서 어떤 요소를 추가하면 더 훌륭해 보일까? 아람씨, 응? 어떤 요소가 추가되면 더 훌륭해 보일까? 농사한 게 없어 모르겠네. 네, 제가 답을 하죠. 예술적 농민입니다. 예술적 농민. 예술가예요, 예술가. 그분은 농사도 짓는데, 그 양반은 농사도 짓는데 시인이래. 농사를 하면서 전문가에다가 시인까지 됐어요. 수필가가 됐어요. 어때요? 응? 훨씬 더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집을 낸 농민이에요. 시집을 낸 농민. 수필집을 낸 농민이야. 그런 정도 되면 훨씬 더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이 누구세요? 지금 어느 정도 되셨죠? 86. 그런데 시 쓸 줄 아세요? 시 쓰세요? 그림 잘 그리세요? 혹시 여기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서예를 잘하거나 조각을 잘하거나 그런 분 있나요? 배우기는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실 계획은 있나요? 인생 생활을 못하고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두 사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시인이고 한 사람은 화가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어릴 때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6살 땐가 완전히 폭삭 망해버려가지고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18살인가 결혼을 했는데 맨날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남편한테 맨날 넌 바보야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맨날 얼굴 터졌어. 하도 맞다 보니까 도저히 시집살이가 안 돼서 결국은 아버지가 이혼 도장을 찍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 도장을 아버지가 찍은 이유는 남편 얼굴 보기가 무서워서 겁이 나서 도장 찍으러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제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20살에 과부가 됐다가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31살에 다시 재혼을 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남편은 참 그래도 사람이 좋아서 잘 살았대요. 잘 살아서 이 여자분이 82세가 됐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 아들 하나 남겨놓고 아들이 그때 한 50살쯤 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보통 삶으로 살았는데 아들이 엄마를 부추겼어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시인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시를 공부해서 시인이 되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이제 엄마를 자꾸 권유를 했어요. 시인이 되보러. 89살, 86세고 나머지는 다 82세 안 됐죠. 82세 할머니한테 50살 먹은 아들내미가 시인이 되라고 권유를 했대요. 근데 똑같이 말하면 될까요? 에이, 지금 그거 배워서 뭐하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텐데 또 권유했겠지요. 또 그래도 어머니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도 어머니가 어릴 때 소녀 시절 꿈이 시인이었는데 시인 한번 돼보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시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배우니까 시를 잘 쓰기 시작했어.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1세쯤 됐을 때 아주 유명한 전국 신문에 일주일에 한 편씩 시를 싣는 시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99세가 됐을 때 그동안 썼던 시를 나름대로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고 싶은데 99세 할머니의 시집을 내줄 출판사가 별로 없어서 할 수 없이 자기 장례비로 모아둔 1,000만 원을 가지고 책을 아예 시집을 내버렸어요. 내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시골 사는 분이에요. 촌에 있는 분들에게 여기저기 한 부씩 이렇게 줬어. 근데 이게 어떻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는 너도 나도 그 시집을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판해서 몇 부가 팔렸을까요? 150만 부가 팔렸대요. 책은 10,000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 어쩌고 그래요. 근데 10,000부가 아니라 100만 부를 넘어서 150만 부나 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01세에 99세, 101세에 두 번째 시집을 냈어요. 101세. 그리고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누구냐면 시바타 고요라고 하는 일본인 여성입니다. 제가 그분의 시들을 봤는데 너무 시가 재밌어요. 바람과 햇살이라는 시를 하나 이렇게 읊어드려 볼까요? 바람이 와서 창문을 두드려 누군가 하고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과 함께 햇살도 따라 들어왔네. 셋이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 할머니,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어 좋단다. 즐겁게 보낸 어느 오후 한때. 이게 시예요. 어때요? 못 알아들을 말이 있나요?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은 햇볕이 안 났지만 어떤 날이 연상돼요? 응? 햇볕이 난 날, 바람도 불어요. 바람도 부는데 그래서 창문이 약간 들컹거려. 그런데 그래서 살짝 문을 열었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바람과 햇살이 함께 들어와서 그래서 셋이서 얘기를 나누고 놀았던 그 장면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100살이 된 90살이 넘은 할머니가 쓴 시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나이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시인도 되고 화가도 되고 조각가도 되고 서예가도 되고 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농사만 지었는데 저분이 농사만 하는 줄 알았더니 대단한 서예가래, 대단한 시인이래.
대단한 화가래. 이런 걸 들어보세요. 어? 얼마나 더 멋지겠어요. 확실히 멋지겠죠. 그런데 진짜 좋은 농사꾼은 자기의 농사 자체를, 농작물 자체를 농작물을 예술품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키우는 농작물, 동물 이런 것들을 농작물이 예술품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농작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농장이 예술품이어야 한대요. 농장이, 자신이 농사짓고 있는 농장이 곧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막 내세울 만큼 그렇게 멋지다고 볼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심정으로 농장을 만들어 갑니다. 야, 이 농장 참 예쁘네, 아름답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저는 나름대로 예술품으로 가꾸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막 땅가리를 농사 수확하고 난 다음에 막 땅을 또 트랙터나 관리기나 이런 것들로 갈고 또 새로 만들고 그러지 않고, 저는 무경운 농법을 한다고 했죠. 네. 한번 만들었으면 10년을 써요. 그런데 올 봄에 집사람과 함께 정말 또 그럼한 요 땅떼기 조그만 것에다가 나무도 막 이렇게 갖다, 제가 도로가에서 주워왔던 나무들 가지고 장식도 하고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그걸 받기도 하고, 이래서 예쁜 화단을 또 만들었어요. 전에는 화단이고 뭐고 뭐 제대로 구별이 안 되던 거를 전부 밭일구면서 나온 돌, 그 다음에 마당에서 주워낸 돌, 이런 걸 가지고 어디다 했겠어요? 화단과 마당의 경계를 딱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잔디밭도 있는데, 정원도 있는데, 정원과 잔디밭이 구별이 안 되고 막 엉망인데다가 막 나무 판자를 이렇게 대충 놔뒀는데 대부분 다 썩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돼서, 그거는 밖에 있는 돌들 한번 나가가지고 밖에 있는 돌들, 길가에 있는 돌들 주워다가 또 쫙 놨더니 그것도 그냥 아름답게 됐어요. 나무 한 그루를 제가 다듬느라고 일일이 가위질을 해서 막 뭐 일부러 막 아름답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 가위질을 해서 바람이 통하지 않던 거 잘라가지고 뭐 만들었다고요? 솔잎 발효액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소나무가 참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왜? 바람이 통하니까. 그리고 그 솔잎으로 발효액을 담았으니까 발효액은 또 수입원이 되죠. 또 거기다가 그 발효액 때문에 뭐가 지금 또 도움이 돼요? 벌을 잡고 있어요. 말벌을 잡고 있어요. 말벌을 유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런 이게 버려지면 여기서 쓰임새가 있고, 이게 이렇게 쓰임새가 있는 농장. 그래서 전체가 아주 예쁘게 맞물려 돌아가는 예술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저희 대추나무 이번에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대추가 잘 이제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달렸어요. 작년에 전체 다 달린 것이 아마 우리 지금 5나무 달린 것보다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달렸는데 가끔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저절로 바람 불고 그러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풋대추 어떡할까요? 아니, 먹기에는 아직까지는 맛이 없더라고요. 덜해요. 그래서 그거 다 주워서 또 발효액 담아요. 그걸 발효액 담아서 잘하면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되면 어디 있어요?
내년 대추나무에 또 뿌려주면 돼.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효액에서 건져서는 또 뭐 할까요? 내년 퇴비로 쓰기 전에 내년에 말벌로 유인하는 유인책으로 또 써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말벌을 다 잡고 난 뒤에 그리고 더 이상 단물이 나오지 않아서 버려질 때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대추밭 아래로 갖다 놔서 퇴비 역할을 하도록. 예, 이렇게 쓰임새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제 나름의 예술성입니다. 이게. 저는 시를 농사를 지으면서 시를 한 10편쯤은 쓰는데 앞으로 제대로 하자면 한 100편 이상은 써야 시인이라는 소리를 듣겠죠. 생활 일기를 쓰기도 하고 말하면 생활 이야기, 글쓰기를 함께 해서 정말 예술가로구나 그런 얘기를 나름대로 들을 수 있는 농민이 되면 좋겠고요. 농사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름의 취미 활동, 예술과 관련된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라든지 시라든지 또 혹은 그 서예라든지 그다음에 요새는 캘리그라피하고 들어보셨어요? 캘리그라피. 네, 캘리그라피 예술적 서체를 캘리그라피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서각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름대로 자기의 농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예술 작품 하나씩을 만들어낸다면 좋을 거예요. 또 우리 여자분들 같은 데는 그 자수 같은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농사만 짓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농사를 참 멋지고 아름답게 잘 짓고 있더라, 예술품처럼 짓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참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3단입니다. 3단. 자, 그 다음에 4단. 4단은 어떤 걸까요? 네 번째는 이 정도 되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전문가야. 거기다가 예술까지 겸했어. 예술성까지 겸했어. 그런데 또 더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직도 2단이 남았어요. 2단. 4단. 뭘까요? 4단. 이게 좀 이제 어려워져 갈 수도 있지만 철학적 농민이에요. 철학적 농민. 단순히 농사에서 농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담겨야 되죠? 나름대로의 사상과 세계관과 인생관, 신념, 이런 게 담기는 거예요. 농사를 하는데도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농민들에게 가장 많이 팽배해 있는 농사는 어떤 걸까요? 관행농법인데, 관행농법의 핵심은 뭐죠?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게 관행농법이에요. 돈을 위해서 뭘 버려요? 돈을 위해서 뭘 버릴까요? 좋은 걸 버려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나요? 돈을 위해서. 제가 고추밭을 보니까 고추를 약을 벌써
10번도 더 쳤어요. 그런데 어제 약을 치더니 오늘 아침에 고추 따더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원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먹게 안 줬다는데. 예? 안 먹게 안 줬다는. 제가 옆에서 밥을 했는데. 강사님 사시는 건 아니잖아. 예? 강사님 사시는 건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제가 사 먹지는 않는데 이게 농부로서 그분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원래 동양물이라는 거는 열매를 잘 파는 딱이 10일 수확 10일 전에 약을 쳐져 말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아는데 네. 올해 내가 농사를 지니 그런 식으로 농사 짓다가 체리 한번 다 내버렸어요. 한 개도 못 땄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지키고 약을 살 도리로 치는 사람은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 나는 내 양심을 믿고 먹는 음식에 약을 치가 있다가 팔 수가 있나. 네. 안 쳤기로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강사님 생각으로도 그렇고 우리 생각도 맞는데 안 쳐면 다 썩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저희 대추 같은 경우에 사실은 친환경 농약이든 관행 농약이든 아예 안 썼습니다.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어요. 대추가 아직은 완전히 익은 상태가 아니지만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도 보는 거예요. 저는 주로 땅을 자꾸 가꾸는 일에만 그냥 신경을 씁니다. 대추나무 같은 건 그렇게만 병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병에 약을 안 치면 안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약을 쳐야 됩니다. 그건 강사님은 그런 농사는 안 지시는데 이제 체리라 하는 걸 내가 농사 짓거든요. 네. 이거는 달리는 송아리가 어떻게 달리냐고 포도송이를 이렇게 꽉 들어붙게 달려요. 네. 꼬다리에 가고 그래 달리는 게 이만큼 굵은 나무가 체리가 달려 너리게 풀린다니까요. 여기에 비가 오고 습기가 들어가는데 약을 안 쳐도 되겠어요. 다 썩어요. 곰팡이가 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무기농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일이에요. 그게 나오는 병은. 그래서 그 이제 곰팡이병 약을 쳐줘야 되는데 내 생각에 약을 쳐가지고 내일 따답할 거를 약을 칠 수가 있나 못 쳤단 말이에요. 3일 남게 다 썩어버렸어요. 그랬구나. 네. 하여간 특수 사정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관행농법으로 농사하는 데는 언제나 말하면 이익이 농사를 지어서 뭔가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기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농사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러긴 하지만 저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세요. 저는 농약은 절대로 안 친다. 좋죠. 네. 안 치는. 네. 사람이 먹어도 해가 없는 친환경 약재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해가 되고 곤충 자체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해가 되는 이런 것들은 안 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든 괜찮아요. 근데 이왕이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누가 먹더라도 우리 농산물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권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게 더 좋은 세상이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이제부터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한 농사예요. 세상을 위한 농사를 짓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도 정말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즐기는 삶, 여기는 즐기는 삶도 포함돼요. 즐기는 삶. 사람이 일에만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골병 드는 것보다는 즐겨야죠.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을 했지만 제가 버섯 장목반에 들어간 이유는 제 농사도 바쁘긴 하지만 뭐 때문에요? 또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예요. 마을 사람들하고 그래도 협동조합이라도 이루어서 같이 얼굴이라도 보고 대화도 하고 서로 조차하는 거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제가 거기에 일부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텃밭에서 열심히 농사만 하는 것보다는 산바람을 쏘이게 되잖아요. 버스 따르면 어차피 산에를 가야 되니까 산에도 한 바퀴 휙 돌아올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도 맛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도 단순히 버섯 하나도 내가 조합비를 내고 버섯 따가지고 막 돈을 벌어야지라는 철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저처럼 마을 사람들하고 더 잘 지낼 수 있고 또 새로운 맛을 볼 수도 있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하는 또 다른 철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욕심에 사로잡힌 이익에 사로잡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올해 버섯 농사를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딴 버섯만 가지고도 내가 즐거울 수 있어요.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 같이 하는 것만 하더라도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또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이 될 수 있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것 이게 내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삶 그리고 그 멋진 세상을 위한 그리고 좋은 관계 철학의 기초가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5단쯤 되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신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이죠. 쉽게 답변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신앙적 농민입니다. 혹시 여기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나요? 종교? 네, 어떤 종교를 갖고 계세요? 네? 가톨릭. 네. 또 불교도 있으신가요? 네, 불교도 있으시고 개신교 없고. 네. 신앙이 없는 사람 차이는 뭘까요? 믿음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이 없으면 여기까지는 철학적 농민까지는 신앙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잘나면 나는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신앙을 가지면 철학만 가져도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념과 신앙은 약간 다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신의 뜻대로. 네. 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자,
네, 신의 뜻대로 사는 삶이 사실은 어떤 삶일까요? 자, 지금 그 우리 이 지구에서 제일 신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 것 같습니다. 신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는데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네, 전에는 이웃만 사랑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뭘 더 원할까요? 뭘 더 추가하기를 원할까요? 자연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연을.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미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걸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 범위를 넘어서서 창조 세계 전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지구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곧 20, 30년 이내에 지구는 멸망할 수도 있을 만큼 사람이 지구에서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못된 짓을 했어요. 다른 동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구를 망치는 제일 나쁜 존재가 누구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그래서 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구를 망해버리게 해야겠다? 그런가요? 아니죠. 네, 보존해서 후손 대대까지 이 지구가 살만한 지구가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철학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신앙으로 가는 게 더 한 단계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그러고 싶지만 신의 뜻이 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 정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제일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후위기. 기후위기. 지금은 기후가 변해버렸어요.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곳곳에 막 죽음의 아우성이 들려요. 미국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올해 죽은 인구만 하더라도 얼마죠? 네, 10,000명 넘습니다. 10,000명. 왜? 코로나로 죽고 허리케인으로 죽고 토네이도로 죽고 태풍이 아니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죽고 또 건물이 미국 빌딩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다리가 삼풍 백화점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가 지금 재앙 덩어리가 되다시피 하죠. 그것뿐만인가요? 산불이 두 달씩 꺼지지도 않고 타고 있어요. 그 이재민들이 수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기후 위기 재앙에 덜 노출돼 있어요. 덜 노출돼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이번에도 한국은 살짝 비켜갔지만 사실 최근 장마 때 중국과 일본은 어땠나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수라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구에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후 환경 위기를 초래하지 않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구를 구하는 농사. 지구를 구하는 농사법이 어떤 걸까요? 지구를 구하는 농사법. 네.
자연을 닮은 농법입니다. 제 표현으로는 생명농법이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돼지의 입맞춤을이라는 영화를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돼지의 입맞춤을. 돼지의 키스 더 그라운드라는 키스 더 그라운드라고 하는 영어로 된 그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농사 방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농사를 지을까요? 무경운 농사예요. 가축을 우리나라처럼 소 키우는데 우리만 만들어 놓고 축사만 지면 우리는 소허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적어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3,000평 초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소 한 마리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0평에 소들이 다니면서 한 마리가 다니면서 아무리 똥을 많이 싸도 그 똥이 오염물질이 될까요? 아주 좋은 퇴비가 될 뿐입니다. 3,000평에 1년 내내 똥을 싸도 한 자리에 서서만 싸는 게 아니라 내 풀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싸면 이거는 아주 좋은 퇴비가 되고 미생물의 집이 되고 거름이 되고 아주 좋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100마리, 200마리가 그냥 요 학교만한 축사에 그냥 모여가지고는 앉아서 자고 싶은데 소는 누워서 자고 싶은데 이게 똥이 칠갑이 되어 있는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구나 계속 나오고 쪽에서는 소화가 안 돼서 방구 나와서 이산화탄소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축사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래서 지구는 점점 더 못 살만한 사람이 살지 못할 것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예, 배를 깔고 싶지만 배를 깔고 편안하게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똥칠갑이 돼서 피할 수도 없는 곳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들이 발목이 삐고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소들은 이게 위장병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잡는 도축하는 그 소, 돼지들의 소와 돼지의 60%가 내장을 먹지 않습니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왜? 아니 관절염은 무릎이고 왜요? 전부 위장병이 위와 장의 병이 다 들어있어서 곱창 제가 제일 먹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곱창 전골이에요. 왜? 항생제, 방부제, 성장 촉진제 이런 것 들어있는 것들을 다 소화시켜내지 못하고 그게 어디에 쌓였어요? 장에 다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이 도축을 했는데 그걸 곱창 전골 할 수 있도록 팔아야 되는데 이게 다 상해버려가지고 장이 상해서 썩어서 폐기 처분하는 게 60%라니까요. 그래서 제일 나쁜 물질은 대부분 장에부터 쌓입니다. 장에. 그래서 곱창 전골은 저는 본래 안 좋아하지만 최소한 적게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저 영화에 보면 이렇게 3월, 4월, 5월이 되면 막 지구가 열기가 높아져요. 3, 4, 5월에. 왜 3, 4, 5월에 열기가 높아질까요? 사실은 3, 4, 5월은 막 뜨거운 때가 아니잖아. 6, 7, 8에 막 뜨거운 때인데 3, 4, 5월에 열기가 높아져요. 왜 그렇죠? 트랙터 때문입니다.
땅을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온 지구가 막 땅을 다 갈다 보니까 싹 갈아버리니까 이게 흙이 다 노출되고 트랙터가 뿜어내는 그 또 가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슈퍼컴퓨터로 측정을 했더니 온통 지구가 붉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슈퍼컴퓨터로 이렇게 측정한 걸 장면을 저 영화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6월이 되면 태양은 더 뜨거워졌는데 지구는 어때요? 푸르게 식어 들어가요. 왜? 작물들이 다 이제는 다 푸릇푸릇하게 초록으로 변모하니까 그 초록이 뭘 흡수해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해 버려요. 흡수해서 어디로? 땅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땅 속에 갇혀 있던 이산화탄소가 땅을 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밖으로 노출되고 기계에 의해서 또 이산화탄소는 또 새로 발생하고 이러는 농법이 지금 우리가 하는 농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땅갈이를 안 하려고 들까요? 편하려고? 응? 그것 때문일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땅을 가는 순간 지구는 더 더워진다.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 땅에서 초록이 더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당에는 대초제가 뿌려지는 게 아니고 마당이 잔디는 아니에요. 잔디는 일부밖에 없는데 잔디 아니지만 풀을 또 키웠다가 단지 큰 풀만, 키 큰 풀만 그냥 예초기로 좀 자릅니다. 그리고 잘라서 그 풀은 긁어가지고 어디로? 또 밭에다가 그름으로 넣고 그래서 마당이 지금 가보면 작년에는 우리가 그 사기 전에는 완전히 흙바닥이었는데 지금은 온 마당이 마치 잔디밭처럼 아주 예쁜 잔디밭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구가 조금 더 식어져요. 지구가. 양봉을 오래 하시는데 네. 같은 거 치면 우리 다 진짜는 양봉은 아 그런 점도 있고요. 네, 양봉을 하는 이유도 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구에서. 네, 약을 좀 치는. 네, 약을 계속 치니까. 그런데 저는 계속 지금 벌 분사를 늘리고 있죠.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부, 초보 농부가 아니고 프로 농사꾼이에요. 프로 농사꾼인데 이것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1단계는 정말 경영을 할 줄 아는, 적어도 어떻게 그 농사를 지어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적어도 자기가 짓는 작목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예술성을 접목시켜서 정말 즐기는 삶, 세상이 아름답고 멋진 즐거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술적 농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어떤 곳인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여기도 지금 말벌 들어왔네요. 세상을 위한 농사를 지을 줄 아는 그런 농민이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농사까지 지어가는 농민이라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런 농사꾼들이 많아지면 이 지구가 구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제 부족한 농사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